중국 경제가 성장의 정점을 지나서 이제 내리막으로 접어들었다는 이른바 피크 차이나 논쟁도 격화되고 있죠. 피크 차이나. 피크 차이나. 네. 그런데 이런 중국의 침체는 어쨌든 중국의 침체잖아요. 우리나라와 관련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일 필요도 없는데 있지. 문제는 우리 경제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이 예상되고 있죠. 그럼요. 네. 자, 그러면은 왜 침체에 빠지고 그리고 피크 차이라는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요즘 나올까요? 그 얘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가 심각해 보입니다. 중국 청년 10명 중 2명 이상이 실업 상태인데 최악의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또 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실 네. 쌤과 함께를 우리가 쭉 해오면서 그동안 항상 내용에서 자, 미국 말고 또 떠오르는 곳이 어딜까요? 항상 중국. 뭐가 또 맞아요. 있는데 어딜까요? 중국. 야, 무섭다 중국. 이랬는데 오늘 갑자기 주제가 중국 위기. 끝인가 뭐 이렇게 되니까 네. 낯선데 진짜. 낯설어요. 야. 아니 근데 아까 전에 나왔지만 중국 청년 실업률이 21%가 찍혔잖아요, 쌤. 네, 제가 네. 어디서 보니까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 안 하겠다. 좀 오류가 있다. 우린 발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중국이 6월까지는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다가 네. 갑자기 7월부터 발표를 중단하거든요. 아, 그럼 뭔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할 거라는 생각이 들죠. 뭐가 있구나. 그래서 지난 6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네. 21.3%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 2019년이나 2018년에는 한 10% 정도예요. 근데 이게 단 3년 만에 두 배가 떠 올랐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급박한 실업률 상승, 청년 실업률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올해 중국 대학의 졸업생 숫자가 역대 최고인 1,187만 명에 달합니다. 1,000만 명이 졸업생은 많은데 단위가 달라버리네 우리가. 네, 그렇죠. 그럼 한 200만씩 노는 거예요 지금. 아, 네네. 산수, 수학이 아주 빠르십니다. 이런 걸로 그렇죠. 칭찬을 200만 받으시나요? 심지어는 네. 실업률이 지금 보여드린 실업률보다 훨씬 더 높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베이징대 교수의 어떤 신문 기고에 의하면 실질적인 청년 실업률이 46.5%에 달한다고 합니다. 50%에 가까운 거죠. 근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실업률이 거의 50%면 사실은 자기들이 발버둥 친다고 뭔가 또 되는 입장은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슈카 씨 말씀대로 중국 청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거죠. 중국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아주 핵심적이고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경제를 얘기할 때 항상 언급해야 되는 세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 두 번째는 투자, 세 번째는 수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지표인데요. 중국은 셋 다 지금 현재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소비 위축인데요.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 경기 회복을 위해서 3년간의 코로나 봉쇄를 풀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이죠. 다시 연다. 네. 근데 이게 예상과는 달리 좀처럼 효과를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경제 지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죠. 어머나.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뭐야 물가가 싸졌다는 얘기죠 지금. 보통 네. 다 반대 아닌가요? 다들 지금 어디 너무 저렇게 올라서 떨어진다고?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내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지갑을 안 연다는 뜻이에요. 네. 시장에 물건이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서 사려고 하면은 오르죠. 파는 사람들이 돈을 더 붙여가지고 비싸게 팔면서 물가가 올라가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직접 사는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되면은 물건이 남고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이 내려가죠. 물가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뉴스 보니까 베이징에 한 끼에 그 한 3위안 정도 되는 그런 음식을 판대요. 그게 한 500원, 600원 정도 네, 되나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맛있나 보다. 근데 그러면 이런 게 그만큼 뭔가 지금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라고 해도 그 지갑을 안 열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왜 그런 네. 거예요? 원래 중국은 소비보다 저축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 이유는 사회보장 제도가 아직 좀 미비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은퇴 후 생활을 개인이 좀 다 담당해야 되든 그러다 보니까 소비보다는 저축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했던 거죠. 근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많은 자영업들이 파산하고 그나마 살아남은 노동자들도 임금이 삭감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국 사람들의 소득이 줄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를 할 수 없죠. 앉아서 마이너스인데. 소비가 안 되니까 기업 투자도 안 되고 생산도 줄고 GDP도 줄고 실업률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특히 네. 2020년에 중국 정부에서 공동무유 정책이란 걸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거든요. 즉 한마디로 다 같이 잘 살자라는 중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일종의 균형 정책, 소득 균형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니 근데 쌤 공동부유가 말은 되게 좋은데 공동부유를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잘 나가는 애들을 때려갖고 그거를 뭐 이렇게 아래로 퍼뜨리는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발견을 미쳤다. 제가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아, 네, 역시 슈카 씨가 명성대로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자리를 좀 바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같이 옆에서 얘기해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옆에서 약간 개그맨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보통 세금을 좀 고소득층한테 걷어서 그쵸. 그거를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이전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 균형 정책입니다. 네. 근데 중국은 빅테크나 네. 플랫폼 기업들이 있죠. 알리바바나 텐텐츠 같은 네. 그런 독과점 체제를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력하게 가져왔던 기업들을 압박하고 견제하고 조사하고 이런 방식으로 공동부유 정책을 최근에 많이 벌려왔거든요. 아, 좀 뭔가 길을 강제적 죽인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맞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마윈 여러분 아시죠? 네. 네. 마윈은 정말 유명한 그 중국의 민간 기업가를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심지어 약간 재물의 신 뭐 그런 분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이분이 공식석상에서 잘 안 보이게 되었어요. 아하.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2020년에 중국 정부의 핀테크에 대한 규제를 공개적으로 좀 비판을 해요. 어이쿠. 中国不是金融系统性风险，因为中国金融基本上没有系统，我们必须改掉今天金融的当铺思想，要依靠信用体系的发展。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알리바바 그룹은 6개 부문으로 분화됩니다. 그 한마디로. 그리고 치면은 진짜 무슨 저기 대재벌 총수까지 그냥 싹 다 날아가. 무섭네. 사업하기 힘든 동긴 하네.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잡지죠. 이코노미스트지가 이 표현을 쓰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용어입니다. 일단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니 저기 실질 GDP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GDP 성장률은 또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원래 GDP의 크기는 1%라도 성장하면 올라가게 돼 있겠죠. 아. 그런데 이 성장률이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죠. 네. 그렇죠. 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네. 중국이 올해 중국 정부가 목표로 세운 성장률이 5%예요. 근데 5%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今年发展的主要预期目标是，国内生产总值增长5%左右，城镇新增就业1200万人左右。 근데 저게 계속해서 추락하면은 2025년, 2030년이면 IMF에서는 10년 안에 2% 정도 성장률까지 쭉 하락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강이 됐다, 하강이 될 것이다라는 게 바로 보다 피크 차이로 피크 차이. 더
근데 쌤이 GDP 성장률이 여기보다 더 떨어져서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막 2% 또는 그 아래로 이렇게 오래 가면은 일본의 그 잃어버린 저성장, 장기적인 저성장을 이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좀 많이 들거든요. 네, 일본이 그 상황을 좀 겪었잖아요. 잃어버린 30년 말을 하면서. 근데 일본 양상과는 조금 다를 거로 보입니다. 조금 다른. 일본은 소위 말하는 L자형 장기 불황이라고 합니다. 네. L자형 장기 불황. 90년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폭락을 해서 그 후 3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계속해서 유지가 된 거죠.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일본의 자산 버블, 부동산이나 주식 버블이 확 꺾이면서 가계는 소비를 안 하고 기업은 투자를 안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오래된 거거든요. 한마디로 자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조금 달라요.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등등 하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L자형으로 가진 않는다라는 게 일단 추세적으로 보이는 느낌이고요. 네. 피크 차이나 론도 중국 경제가 급격히 일본형으로 L자형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좀 내려가서 쭉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게 바로 피크 차이나론이라고 할 수 있죠. 쌤, 그러면요. 피크 차이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뭘까요? 예, 피크 차이나론은 누가 좀 좋아할까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미국 사람들이요. 맞아요. 예. 서방 국가들에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요. 그 피크 차이나론의 여러 가지 주장들의 근거를 보면요. 네. 안과 밖의 요인이 다 있습니다. 일단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첨단 기술 개발이 지연될 수가 있죠. 네. 근데 국가의 경제 성장을 장기적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생산성 향상인데요. 이 생산성 향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바로 기술 진보, 기술 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이 네. 세계 최강의 경제 강국인 것은 결국엔 실리콘밸리로 대변되는 계속적인 기술 발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세계를 바꾼 기술 혁명이 모두 미국에서 발전했어요. 결론은 중국도 기술 발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해야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뭐 하고 있다? 막고 있다. 막고 있다. 그렇죠. I had a discussion with Xi Jinping in China. Why was I not transferring certain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I said very simply, because you're using them f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intelligence intervention. 그럼 이제 외부적인 요인은 그렇다고 할 때 내부적인 요인으로 일단 첫 번째는 중국 인구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전체 인구가 지난해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인구보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인구예요. 네. 일할 수 있는 인구는 보통 15세에서 65세까지의 인구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럼 경제 발전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국이 오랫동안 그 산하 제한 정책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네. 그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건가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바뀌었나요? 뭔가? 네, 바뀌었습니다. 2014년 정도부터 이제 두 자녀 정책을 쓰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두 자녀 허용한 데서 낫나요? 안 낫죠.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중국은 두 자녀를 낳으면 뭐 공산당에서 쫓겨나고 뭐 도시에서 쫓겨나고 뭐 몰래 낳고 이런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이제 오히려 안 나서 걱정인 나라로 순식간에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구의 감소 이런 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경제 성장을 저하는 세 번째는 오늘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중국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에요. 시진핑 정부가 2013년에 출범을 합니다. 习近平同志当选为中华人民共和国主席。美丽的社会主义现代化强国，努力奋斗。宣誓人习近平。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떤 개혁안을 내놓는데 민간 경제의 활력을
북돋아보겠다 이런 식의 정책을 좀 내놓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한 10년 정도 지금 와서 보니까 정부의 힘이 오히려 강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유기업을 강화시키고 키우고 공동부유 정책으로 민간 기업을 압박하고 이러는 것들. 그런데 경제학에서 볼 때 국유기업은 민간 기업보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그리고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국가로 수익이나 이런 게 가니까 민간 기업보다 좀 일할 그런 인센티브, 동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은행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핵심 기업들도 여전히 국가가 통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최근에 소비 둔화, 투자 감소, 그다음에 수출의 감소 이런 것들,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엮어가지고 피크 차이나론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지방부채 문제, 기업부채 이런 것도 충분히 중국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를 싫어하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과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 도시화율이 한 65%밖에 안 됩니다. 아직 아까 말씀드린 도시들이 더 많이 건설되면서 경제 성장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쌤, 뭐 서구에서야 당연히 피크 차이나론 하면서 그래 앞으로 중국 해가 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중국은 무슨 소리냐 앞으로 뻗어나갈 일이 이렇게 충분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솔직하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선생님 말씀 잘하셔요. 아까 알리바바 그분도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대대적인 방송 첫 출연이신데. 일단은 자, 피크 차이론의 논리는 뭐냐면 중국이 바로 경제적으로 곧 망한다는 뜻은 아니죠. 하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경제 성장이 하락하면서 한 10년 정도 되면은 한 2% 뭐 이렇게 언저리에 간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비슷해지고요. 경제 성장률만 비슷해지는 게 아니라 GDP 규모, 즉 경제 규모도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이 비슷하게 앞으로 간다는 의미예요.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뭐냐?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미국을 크게 압도할 수 없다라는 의미죠. 그게 피크 차이나론이 글로벌 역사적 의미를 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뭐라고 썼냐면 슈퍼파워 동등의 시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슈퍼파워 두 개가 경제 규모가 비슷하게 같이 가는 시대가 어쩌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 말인즉슨 중국은 미국을 넘을 수 없다라는 함의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쌤의 견해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견해를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지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요. 그 질문을 잊지 않고 또 해주시는 그게 MC 역할입니다. 네네. 피크 차이론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이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이 체제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체제가 과연 경제 발전에 맞는 체제인가? 그리고 정부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쓰고 있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이런 중국 정부의 정책이 지난 10년을 봤을 때 민간 경제를 억누르고 억압하고 활력을 저해하는 이런 정책이 계속된다면 피크 차이론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해요. 중요한 얘기 우리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중국 경제의 어려운 침체 이런 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한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피크 차이론이 실현화되고 현실화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다른 중국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크 차이나에 대한 고민, 전략이 필요한 거죠.
대중국 수출 규모가 최대 무역 적자 폭을 기록했습니다. 하반기에 나아질 거라던 중국으로의 수출은 오히려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That was not the purpose of the meeting, but it did come, China obviously came up. Not to say we don't share concerns about the economic coercion or heightened tensions caused by China. 一切在亚太挑动新冷战的企图，都将遭到地区国家和人民的坚决抵制。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슬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네. 우리의 머리 아파져. 이게 잘못하면 피크 차이나가 아니라 피크 코리아가 더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절로입니다. 사실 이게 곧 한국 경제의 문제로 귀결이 되죠. 예. 우리나라는 중국의 40년 성장과 함께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중국 수출입니다. 중국은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수출과 무역 수지 흑자 증대에 가장 많이 기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 교역 상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지위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어우, 저기 무슨 일이야? 저기 노란색이 수지라고 써 있네요. 수지 씨 어떤 느낌이세요? 아, 이거 지금 큰일인데요. 네. 수지 씨가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지가 마이너스가 됐네요. 처음이네요. 40년 한중 수교 이후에 거의 최초로 올해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40년 만에. 7월까지 기준인데도 144억 달러라는 적자를 기록했어요. 앞으로 이제 뭐 이후에 하반기가 남았지만 저 어떤 추세를 뒤엎기는 힘들겠죠. 뭐가 문제일까요? 수출이 25.9%나 줄었어요. 4분의 1이 줄었습니다. 안 사주는 건가요? 중국에서? 그러니까요. 중국에 투자하고 소비가 늘어나야 대중 수출이 좋아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지금 중국 정제가 안 좋은 게 이제 우리한테까지 영향 안 쓰고 안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까지 영향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렇다. 근데 그게 하염없이 중국이 그냥 이거 언제 중국 잘 풀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럼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뭔가 좀 살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서 차려주십시오. 방법 있습니까, 선생님? 일단 분명한 것은 중국 시장이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계속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일단 전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인 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역시 쌤. 1번. 네. 1번은 추격차라고 하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추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계속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연구해서 격차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좀 지키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죠. 교과서 열심히 공부하세요라는 얘기인데요.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데요. 다변화입니다. 다변화. 중국 시장에서만 계속 의존하고 있다면은 앞으로 벌어질 중국 경제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중국 이외에 동남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접근이 더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중국 시장에서 떠나서 다른 시장을 찾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건 약간 소극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럼요. 중국 시장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초격차를 유지해서 이것도 유지한다.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로서 다변화를 하면서 다른 시장을 더 개척한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근데 그렇죠. 굉장히 어렵겠네요. 에너지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사실 특별한 전략이 있다기보다는 정말 원칙적인 것을, 기본적인 것을 잘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각해지고 있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중국과의 경제 교류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의 진행 방향, 미국이 특히 첨단 산업이나 이런 쪽을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국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최대한 대중국 경제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노력하되 리스크를 항상 대비해야 돼요. 다만 그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안 갈 수는 없습니다. 파도가 친다고 해서 고기를 잡으러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가 옛날에 없던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이제 생겼고요. 따라서 옛날에는 그냥 경제협력 파트너였는데 이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경제협력 파트너가 됐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어렵습니다. 네. 우리 처지가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여태껏 큰 백화점이 옆에 있는데 조그만 구멍가게 하던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 옆에 또 큰 마트가 또 들어서서 우리가 또 중간에 눈치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살 길은 이 대형 마트가 갖고 있지 않은 독특한 매력과 서비스와 콘텐츠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좀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신메뉴 개발. 네. 신메뉴 개발. 좋은 서비스 제공. 책임감. 네. 뭐 이런 걸로. 사장님이 미쳤어요, 여러분. 좀 살아나와야 되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솔로몬, 그리고 제갈공명, 서희 장군, 유빈 장군, 다 동원해. 주카 장군, 민상 장군, 모든 장군들의 모든 지혜들을 모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다만 오늘 계속 약간 우울한 얘기만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미중 경쟁이나 이런 속에서도 기회 요인들도 좀 있습니다.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 제품들이 좀 비중이 줄어들고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는 미국 제품의 비중이 줄어들고 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 제품이 없는 미국 시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들어가야죠. 미국 제품이 줄어든 중국 시장이 있을 수도 있죠. 거기에 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양국과 우리는 모두 다 FTA를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회 요인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특히 오늘은 주로 중국의 현재 어려움과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중국 경제에서 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고민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군님들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오늘은 장군으로 끝나는데요. 이 장군님들과 우리 국민들의 모든 지혜를 모아서 이런 국면을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게 저희 작은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